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내란죄 형사재판에 출석하기로 했습니다. 구속 취소 청구 신문에 직접 참석하기 위해서인데요. 오후에는 탄핵 심판 10차 변론이 예정돼 있습니다. 관련한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윤석열 대통령 비상계엄 사태 이후 70여일 만에 본인의 첫 형사재판 공판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먼저 공판준비 기일이라는 것이 어떤 절차로 진행되는지부터 여쭤보겠습니다. 네, 보통 일반적인 형사재판은 공판준비기일 없이 바로 공판기일로 돌입하는 것이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사건처럼 사안이 좀 복잡하고 관련된 사람들이 많고 또 사안이 굉장히 중대한 그런 경우에는요, 이 법적 쟁점들을 좀 정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을 거칩니다. 예. 공판준비기일을 통해서 어떤 증인을 신청할 것인지,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공판기일에서는 어떤 순서로 절차가 나아가는 것이 맞는지, 또 쟁점은 어떻게 할 것인지, 또 관련 사건이 있는 경우에는 병합해서 함께 진행할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 절차적인 부분을 논의하는 자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윤 대통령 사건 같은 경우에 공범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절차 진행 방법, 또 법적 쟁점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보통 공판준비기일에는 이 본인이 직접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출석한 배경에는 구속 취소 신문도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그 부분 때문에 출석하는 것이다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통상적으로 공판 준비기일 때는 변호인만 출석하는 것이 굉장히 통상적입니다. 예. 그런데 오늘은 이 공판 준비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구속 취소에 대한 신문이 있는데요. 아마 윤 대통령은 이 구속이 취소되어야 하는 사유에 대해서 본인의 육성으로 이 재판관들을 설득하고자 직접 출석하는 것으로 결심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이 취소 사유가 있는 것인지 상세히 재판관들에게 직접 구두로 진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지금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공수처 수사가 적법하지 않았고 또 검찰 기소 시점에는 이미 이 구속기한이 만료됐다 이런 주장이거든요. 그러면 구속 취소 여부를 결정할 때 좀 어떤 거를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을까요? 네, 구속 취소 그 용어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구속 사유가 없거나 없어진 경우에는 구속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윤 대통령은 이 사건이 구속되기 전인 이 수사 단계부터 굉장히 위법했고 네. 이 위법한 수사를 바탕으로 한 이 영장 발부는 적법하지 않다라는 주장을 펼친 겁니다. 구체적으로 수사가 적법하지 않다는 것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받고 있는 내란 혐의에 대해서는 공수처가 수사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수처가 수사했기 때문에 위법한 수사를 반로로 해서 이 영장 청구 또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원칙적으로 관할을 가짐에 불구하고 이 서부지법에서 이 최초의 구속영장이 나왔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건데요. 영장 발부 또한 위법하기 때문에 구속 취소 사유가 있다라는 점, 또 부가적으로 사실은 현직 대통령이기 때문에 도망할 우려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 즉 구속의 필요성도 없다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저희가 현재 이 시각 서울구치소 앞의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이기 때문에 이제 한 2시간여 남았는데 지난번에 그 탄핵 심판 변론기일에 출석할 때를 생각해 본다면 오전 10시에 열렸을 때 한 8시 30분쯤, 37분쯤 이렇게 출발을 했거든요. 네. 하지만 거리가 좀 더 가깝기 때문에 조금 좀 여유 있게 출발할 가능성도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이제 교통 통제를 하고 사실은 이동하는 거기 때문에 이동 거리가 그렇게까지 멀지는 않습니다. 네.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고려를 해서 출발 시간이 결정될 것 같은데요. 제가 사실 오늘 스튜디오에 오기 전에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에 6시 38분에 많은 경찰차들이 이미 대기하고 있었고요. 예. 반포대교를 넘어서 또 많은 경찰 차량들이 오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제 경찰에서도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많은 지지자들이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집결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거기서 어떤 안전사고가 발생한다든지 또 법원으로 혹시나 어떤 내부에 진입을 시도하는 인원이 있을 것, 여러 가지를 지금 우려를 고려를 해서 현재 이제 청사 주변을 지금 경비를 굉장히 삼엄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출발 시간은 아마 서울중앙지방법원 오전 10시로 지금 예정되어 있는 이 법원의 시간을 고려해서 출발 시간 결정될 것 같고요. 일단은 출발 시간이 결정되기 전에 이 경찰의 이 청사 보안이 완벽하게 준비가 되었다라는 사인이 오게 되면 그때쯤 출발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한
10 몇 분, 한 40 몇 분쯤에 출발하지 않을까 싶은데 저희가 현장 화면 보여드리면서 계속해서 대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형사재판과 탄핵 심판 변론 준비기일 10차가 동시에 열리기 때문에 윤 대통령 측에서는 당초에 변론 기일을 좀 미뤄달라라고 했습니다만 법원은 1시간 정도 연기를 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당초에 이제 기일 변경을 좀 해달라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이 10차 변론 기일 자체를 좀 변경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재판부에서는 이 기일이 당사자만 출석하는 기일이 아니라 증인도 출석하는 기일이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기일이 변경된 경우에는 여러 가지 혼선을 빚을 수 있습니다. 이 증인신문 기일에는요, 이 해당되는 증인에게 증인 소환장도 이 송달을 해야 되고 송달받은 증인이 불출석 사유서를 낼 수 있는 어떤 적법한 기간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갑작스럽게 기일을 변경하게 되면 그런 행정적인 절차에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아마 네. 이런 것들을 모두 고려해서 재판부에서는 기일 자체를 변경하는 것은 이런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서 좀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다만 이 재판 시작 시간을 원래 종전에는 오후 2시였는데 오후 3시로 밀어줬고요. 이것은 윤 대통령 측에서 오전 10시에 서울중앙지법법원에서 이 재판이 있기 때문에 그걸 마치고 조금 더 수월하게 네. 오기 위해서 그렇게 배려한 것 같습니다. 사실은 당초에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30분만 미뤄달라고 이야기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재판관은 1시간 정도 국회 측에서 양해해주면 1시간 정도는 여유 있게. 배려해주자 예. 라고 해서 그렇게 했고요. 이것이 한 가지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배려고 또 한 가지는 원래 처음에 오후 2시로 이제 지정된 기일을 하겠다라고 했을 때는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1시간을 배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하자 이 홍장원 전 차장에 대한 증인신문 시간을 종전 1시간에서 2시간으로 또 늘려주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재판부에서는 기일 변경 자체는 허가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두 가지의 지점에선 그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을 좀 배려한 조치를 했다. 이렇게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어제 석동현 변호사가 현안 기자회견을 열어서 그동안 여권에서 혹은 대리인단 측에서 제기한 불복 의혹에 대해서 승복을 안 하거나 못하는 경우는 생각할 수 없다라고 밝혔거든요. 이렇게 말한 배경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사실 윤곽근 변호사가 제8차 기일 또 여러 가지 기일을 통해서 재판부가 좀 공정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고요. 네. 또 심지어는 중대한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또 의미심장한 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기일에는 조대현 변호사가 해당 피해자 신문 조서에 대한 증거력이 부여되지 않는데 이를 재판부가 채택한다든지 증거 조사를 통해서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지하지 않자 또 가방을 들고 퇴정하는 모습도 있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일각에서는 윤 대통령 측에서 헌재에 어떤 결정이 나왔을 때 이것을 승복하지 않고 불복하겠다라는 어떤 저항적인 태도인가라는 또 의구심을 많이 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라는 것이고 헌재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것이고요. 그 결정에는 우리가 승복을 하겠다. 다만 그러한 결정에는 승복을 할 테니 그 결정을 내리는 과정이 좀 공정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일각에서의 윤 대통령이 어떤 결과에 이 불복할 것이다라는 우려를 좀 잠식시키고 또 그러한 우려를 좀 잠재우기 위해서 또 이런 발언을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오늘 출석하는 증인은 총 3명입니다. 먼저 한덕수 국무총리가 오후 3시에 가장 먼저 증언대에 서고요. 네. 그에 이어서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오후 5시, 그리고 조주 경찰청장이 오후 7시에 증언대에 서게 되는데 오늘 이 탄핵 심판 10차 변론의 핵심 쟁점은 뭐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이제 각 증인마다의 쟁점이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한덕수 국무총리부터 살펴본다면요. 아마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해서는 이 청구인 국회 측에서는 주되게 이 국무회의가 과연 이 형식적 요건을 갖춘 이 국무회의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질의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 쟁점에 대해서는 사실은 한덕수 국무총리 같은 경우에는 수사기관에서 진술을 한 이 피의자 신문 조서가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난 기일에 증거 조사를 통해서 검사성 피신 조서가 이미 공개되기도 했는데요. 해당 조서 내용을 보더라도 간담회 정도의 수준이었다. 국무회의의 정당성이 있다라고 평가하기 어렵다. 개회 선언이라던가 또 어떤 종료에 대한 선언, 또 어떤 이 부서나 이런 것들 여러 가지가 좀 없었다라면서 이 형식 요건을 갖추지 못한 국무회의였다라는 취지로 진술을 했고 그 진술을 한 조서가
공개가 되었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이 증거조사 기일이 대단히 큰 의미를 갖는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오늘 증인으로 출석할 대다수의 증인들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이 이 조서 그 자체가 공개가 됐습니다. 네. 그렇다라고 한다면 오늘 출석하는 증인 입장에서는 일반 국민들, 일반 대중들이 모두 다 이 본인이 경찰, 검찰 단계에서 진술한 조서가 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그 조서 내용에 반하는 증언을 하기가 심리적으로 굉장히 압박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한덕수 국무총리는 아마 이 절차적 요건에 대한 진술을 이 국회 측 질의에 따라서 답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 반면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를 통해서 이 국무, 이 국정이 이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얼마나 마비된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황을 초래한 것이 어떤 원인이었는지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네. 이 비상계엄 선포에 좀 정당성을 부여하고자 그런 시도를 하지 않을까 싶고요. 또 두 번째 증인인 홍장원 증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굉장히 세간에 지금 이슈가 되고 있고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예. 메모 관련하여서 홍장원 이 증인의 증언이 과연 신빙할 만한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다룰 것 같고요. 마지막 조지호 경찰청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중요한 증인입니다. 이 현재 지금 굉장히 중요한 법적 쟁점 5가지 중에 2가지를 정확히 증언해 줄 수 있는 증인인데요. 첫 번째는 과연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선포의 선포를 해제하기 위해서 결의를 위해서 이 국회로 향했던 것을 봉쇄하고 막은 적이 있는가에 대해서 정확히 진술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또 주요 정치인이나 법조인에 대한 체포 시도가 있었는지 이 2가지 쟁점이 굉장히 중요한 쟁점인데 이 2가지 쟁점에 모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증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진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좀 증인에 따라서 좀 심도 있게 질문을 드려보자면 첫 번째 오후 3시 한덕수 국무총리 어제 본인의 탄핵 심판첫 변론에 출석해서 발언을 이어갔는데 대통령을 설득하지는 못했지만 관여하지 않았다, 송구하다라는 발언을 이어갔고 이 국무회의라던가 이 절차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계속해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이 기조가 이어질지 여부도 관심을 모으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보자면 예. 저는 그런 진술의 취지를 그대로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왜냐하면 한덕수 국무총리는 계속해서 그 비상계엄 당시에 이 국무회의가 절차적 정당성을 가지지 않았고 본인도 만료했다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만약에 이 절차적인 어떤 요건에 하자가 없었다면 본인이 만료했다라는 선택지에 대한 합리적인 납득을 할 수 있는 요소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수사 기록도 일반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된 이 상황에서 저는 한덕수 국무총리는 종전의 검찰 때의 진술 태도와 그대로 유지되는 이 발언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증언을 거부하기보다는 그 질문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답변할 가능성이 높고 그 답변의 취지가 이 종전의 입장과 동일하게 유지를 해서 이 국무회의 자체가 형식적인 요건을 좀 결여한 국무회의다. 간담회 정도의 수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는 입장을 견지할 것 같습니다. 예, 그간 건강상 문제로 불출석했던 조지호 경찰청장도 오늘 처음으로 증언대에 섭니다. 홍장원 전 차장과 함께 핵심 증인으로 꼽히고 있는데 지난 변론에서 국회 측이 진술 조서를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대통령이 계엄 선포 이후 6번의 통화에서 국회에 들어가는 의원들을 다 체포해라고 지시했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었거든요. 네. 이 내용이 오늘 좀 쟁점이 될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간 이제 많이 논란이 됐던 것이 조성현 단장 같은 경우에는 그 지시가 윤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라기보다는 이제 윗선에서 받았던 곽정은 전 사령관으로부터 받았던 지시라는 점에서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조성현 단장의 진술을 믿는다 하더라도 이것이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라고 어떻게 단정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을 반박해 왔습니다. 예. 그런데 그 지난 기일에 있었던 이 국회 측의 증거조사 기일 때 이 조지호 경찰청장의 수사 단계 때의 조서가 공개가 됐거든요. 근데 그 조서 내용에 분명히 조지호 청장이 대통령이 저에게 전화를 해서 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 다 잡아들여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이야기를 했고 5번에 이어진 통화에서 계속 같은 취지로 이야기했다는 점, 대통령의 목소리가 굉장히 다급해 보였다는 점이 조서에 정확하게 기재가 됐고 그것이 국민들에게 모두 공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지호 청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계속해서 이 같은 논조로 진술을 유지한다라고 하면 대통령의 직접 지시가 있었다라는 이
이 두 번째 증언입니다. 곽정훈 전 사령관의 증언이 있었고 예. 오늘 또 조지호 청장의 이런 증언이 있다면 대통령으로부터의 직접 지시에 대한 두 번째 증언이기 때문에 굉장히 또 중요한 쟁점이 될 것 같고요.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 국회를 봉쇄했던 그때 당시에 왜 봉쇄를 결심하게 됐는지 부분에 대한 이 진술들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이 체포 명단을 불러줘서 급하게 메모를 했다라는 부분이 있었고요. 또 재차 한 번 더 전화해서 그 명단을 추가했다. 이 수사단계 때 굉장히 상세히 진술한 것들이 있는데 이 주장이 중요한 이유는 조 청장의 증언과 이 지금 오늘 같이 출석할 사실 홍장원 이 전 차장의 진술, 이 주요 정치인에 대한 체포 지시 명단이 상당 부분 닮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만약에 조 청장이 실제로 여 전 사령관이라는 같은 사람으로부터 지시를 조 청장도 받았고 홍장원 전 차장도 받았다라는 것이 이들의 진술인데 과연 이들의 진술이 얼마나 일치할지, 그 명단이 얼마나 일치할지가 각자 증언의 신빙성을 더해줄 수도 있고 덜해줄 수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조 청장 같은 경우는 지금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래서 오늘 증언을 할지 아니면 사실상 거부를 할지도 좀 주목이 되는데 어떻게 예상을 하세요? 저도 그 부분이 굉장히 주목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여러 가능성이 있죠. 네. 이 수사 단계 때 했던 진술을 그대로 유지할 가능성, 아니면 아예 입장을 바꿔서 뭐 질서 유지를 위한 것이었다라는 취지로 이 김복식 전 청장이 선택했던 선택지를 선택할 가능성도 있고요. 세 번째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그런데 그 세 가지 가능성 중에 가장 높은 가능성은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전 제일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특히 주요한 질의사항, 본인 형사재판과 직결되는 쟁점에 대해서는 뭐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취했던 것처럼 답변이 제한된다라는 이제 답변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이유는 이렇게 증언을 하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동안 불출석 사유서를 두 번이나 낸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아예 출석 자체, 거동 자체가 불가능했다면 본인 재판조차 출석할 수가 없어야 되는데 또 예. 본인에 대한 재판은 모두 출석을 하고 있고 네. 수사 단계 때도 모두 수사에 응했습니다. 그렇다란 말은 윤 대통령이 탄핵 심판에서 본인이 증언을 하고 싶지 않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주요 쟁점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할지 저는 증언을 거부할 가능성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만약에 증언을 하게 된다면 종전 수사 단계 때의 진술을 따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홍장원 전 차장은 탄핵 심판 증인 중에 유일하게 두 차례 증언대에 서게 됩니다. 계엄 당시에 윤 대통령에게 싹 다 잡아들여라라는 말을 들었고 여인영 전 박첩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들어서 받아 적었다라고 얘기했죠. 이 관련 기록이 이른바 홍장원 메모인데 오늘 어떤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확인할까요? 네, 지난 며칠간 사실은 가장 뜨거운 관심을 받았던 인물이 바로 홍장원 전 차장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예. 메모를 두고 이 조태영 국정원장의 정면으로 배치되는 증언이 나온 다음에 홍장원 전 차장의 움직임도 좀 분주해졌다라고 저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조태영 원장 같은 경우에는 홍장원 전 차장의 이 증언 믿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두 가지의 근거를 들었습니다. 아마 오늘 이 증인신문 당시에 이 두 가지 쟁점이 이 집중적으로 증인신문이 이루어질 것 같은데요. 첫 번째 쟁점은 홍장원 전 차장이 여 전 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명단을 처음 들었을 때 본인이 공터에서 그 명단을 좀 휘갈겨 쓴 버전을 썼다라고 이야기한 시간이 12월 3일 오후 11시 6분이었습니다. 네. 그때 당시에 공터에서 급하게 적었다라는 것이 홍장원 전 차장의 지난 기일의 증언 내용이었는데요. 예. 조태영 국정원장 같은 경우에는 해당 시간대에 CCTV를 확인해 보니 홍장원 전 차장 공터가 아니라 본인의 사무실에 있었다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따라서 홍장원 전 차장의 말이 객관적 증거랑 배치된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이 두 번째 점은 홍장원 전 차장은 마치 본인이 쓴 버전과 또 이 보좌관을 통해서 깨끗이 정서한 버전 두 가지 종류의 메모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내가 그 정서했다라는 보좌관을 불러서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이 조태영 국정원장이 확인한 바로는 그 보좌관은 그 다음 날인 12월 4일 오후경에 세 번째 메모를 적었고 그 세 번째 메모는 그 홍장원 전 차장이 공개했던 그 메모에서 파란색 글씨만이 보좌관이 쓴 버전이고 거기에 누군가 가필한 네 번째 메모가 있는 셈이다라고 이제 하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에 정면을 배치되는 말을 했거든요. 예. 아마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집중적인 증인신문이 오늘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홍장원 전 차장은 사실 오늘 증인신문 기일에 출석하기 전에 다수의 언론사에도 본인이 출연을 해서 이 메모 작성한 이 장소에 관련해서 좀 번복되는 진술이 있긴 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계엄 선포 직후이기도 하고 너무 정신이 없어서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지
지점은 있지만 그렇지만 본인이 이야기했던 본질은 사실이다라는 것을 계속 주장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오늘 증인신문이 정말 누구의 말이 사실인지를 가리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피청구인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이 CCTV를 이제 먼저 확보를 해서 그 네. CCTV를 직접 법정에서 현출을 하면서 보면서 증인신문도 가능하거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12월 3일 오후 10시 50분부터 오후 뭐 11시 30분까지 CCTV에 이 홍장원 전 차장의 이 동선을 함께 보면서 홍장원 전 차장한테 그때 상황에 대해서 직접 보면 설명해라. 이렇게 하면 가장 정확할 것인데 예. 아직까지 CCTV가 오늘 이 증인신문 과정에서 현출될지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직접 제출이 가능하고요. 만약에 직접 제출이 불가능하다면 이 법원에다가 이러한 CCTV 자체의 제출을 좀 명해달라고 충분히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바라건대 오늘 CCTV 그 원본 자체가 조금 공개가 되어서 그걸 통해서 홍장원 전 차장의 진술이 사실인지 아닌지 가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또 메모 부분에 대해서 홍장원 전 차장이 2가지 종류인지 4가지 종류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입장이 전 나오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증인신문을 하면서 아마 가필한 적이 있는지 가필한 것이 사실인지 누가 가필을 했는지 그 메모는 총 몇 번 작성된 건지 이런 것들이 좀 정확하게 좀 사실관계가 가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차례 출석하는 것이고 당초 90분에서 120분은 늘어났으니까요. 제대로 된 증인신문이 이어지지 않을까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 10차 변론이 끝이 나면 다음 일정은 좀 어떻게 될 것으로 예상하세요?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 이유는 사실은 이제 최후 변론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 증인신문이 모두 맞춰진 다음에 하는 것이 최후 변론인데 지난 기일에 증거조사 기일에 국회 측에서는 마무리 발언까지 다 함으로써 일종의 최후 변론을 국회 측은 끝낸 것 같은 모양새를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는 우리는 오늘 정말 순수하게 이제 우리의 입장을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하고 이 서증조사나 증거조사만 하는 기일인 줄 알았지 최후 변론까지는 우린 준비를 하지 못했다라면서 반발을 했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 헌재 재판관은 분명히 그때 충분히 알았고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도 최후적으로 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발언 시간을 길게 부여하지 않는다면 오늘 3명의 증인신문이 끝난 뒤에 이 간단한 최후 변론 정도로 마무리할 수도 있고요. 증인신문이 너무 길어질 경우에는 한 기일 정도는 최후 변론기일을 잡아서 11차 변론기일까지도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오늘 증인신문이 과연 언제쯤 끝나는지 그 부분에 따라서 조금 일정 변동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법적 쟁점들 이고은 변호사와 함께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